근황, 두 분 근황 좀 얘기해주고 시작할까요? 원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근황도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앞에 오프닝 때. 두 분 근황이 어떻게 좀? 전 대표님 근황이 어떠신지. 조용히. 조용히. 이제 책이 이제 다 다음 주에 나오잖아. 언제 나오세요? 7월 둘째 주? 7월 둘째 주? 제목이 뭐예요? 구매 전환 설계자. 오.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소비자가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제가 따져보니까 소비자를 다 소비자로 보지 말고 원래 구매 예정자와 아예 관심 없는 사람과 나눠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매 예정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지, 그러니까 구매 동기가 있으면 그걸 탐색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접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클릭하고 비교하고 구매하고 리뷰까지 쓰는 총 7단계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좀 이론으로 정리하느라고 밤을 새고 있어. 약간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의식의 흐름을 정리하신 거예요? 맞아. 네. 자기가 얘기하는 의식의 흐름. 네. 그러면 셀러는 뭐냐면 그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셀러 입장에서 막 이거 사세요 하는 것보다 네. 소비자가 이거 왜 사는지 추적을 해서 그대로 그 경로를 따라서 내 상품을 얹어주면 네. 더 쉽게 팔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물건 살 때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정립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 부분을 공략해라.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청해한 부분이 이제 구매 동기 부분. 이걸 왜 사는지. 네. 한참 생각했거든. 네. 왜냐면 대표님 화장품 사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사죠. 제가 쓰는 거. 여성 화장품 판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 화장품 옛날에 국내보다 저는 이제 해외에는 많이 팔아봤죠. 네. 그래요? 네. 알려진 거 파신 거죠. 그렇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없는 제품을 기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구매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쪽에 좀 비중을 둬서.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구매 동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GPTS 프롬프트를 직접 짜게끔 만드는. 그래서 직접 소상공인분들한테 직접 나눠주려고. 책에 그래서 막 지금 정신없어. 김 대표님은 근황이 어떻게 돼요? 근황이요. 요새 엄청 그냥 바쁩니다. 외부 강의도 좀 많았고 네. 지금도 많고 일주일에 외부 미팅도 많아서 네. 거의 최근 2, 3주는 좀 외부 활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부 활동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전통적인 커머스, 그러니까 쿠팡이나 네이버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꾸 그 플랫폼의 로직이나 아니면 정책에 좀 종속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정책이 한번 바뀐다라고 하면 셀러들이 막 또 한번 휘청이고 막 이런데 그런 거를 이제 지난 10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셀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플랫폼에 좌지우지되고 휘청거려야 하지? 그래서 요새 이제 새롭게 조금 더 집중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공동구매와 같은 판매 형태, 그러니까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채널을 활용을 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새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콘텐츠 커머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쇼폼을 통하면 쇼폼 콘텐츠,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런 걸 통하면 이제 SNS 콘텐츠가 되는데 그게 이제 콘텐츠 커머스로 지금 아무래도 계속 지금 세대가 이제 변하고 있는 그러한 맞습니다. 부분들이 좀 있는 네. 거죠. 오늘 사실 이야기할 게 이건데, 그 썸네일을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 이미지를 썸네일에 박을 거니까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김 대표님께서 저희 단톡방에다가 이 이미지를 공유하셨어요. 그 현재 상품의 상품 식별 번호가 누락되어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볼드체로 빨갛게 해서 이 이미지를 보내셨는데, 일단 이 이미지가 뭔지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쿠팡에 바뀐 정책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상품 등록을 할 때 반드시 모델 넘버나 바코드 넘버, 그러니까 GTIN 넘버를 등록을 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카테고리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누락될 시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도 안 되고, 뭐 상품 등록도 안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셀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누락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상품 노출도 자체가 이제 떨어져 버리니까
매출에 직접적인 또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최근 어떻게 보면 쿠팡 셀러들 사이에서는 가장 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GTIN 넘버라는 거잖아요. 바코드 번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가 뭐를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셀투뷰가 이번 영상 기획이 된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쿠팡에 들어가면 이제 팝업으로 제일 먼저 뜨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판매자 센터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 네. 그게 이제 뜨곤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고, 앞으로의 이제 쿠팡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일단 결론은 쿠팡이 나쁘다는 거야. 왜요? 왜 쿠팡 정책을 보면 내가 쿠팡을 한 2014년도 난 쿠팡 공동구매 할 때부터 했거든요. 그때 왜 그룹폰 나올 때 그때부터 쿠팡을 했는데, 그때부터 쿠팡의 정책은 판매자를 일단 다 모으잖아요. 다 모은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판매자를 정리를 해요. 상품도 마찬가지거든. 물론 그게 뭐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들이 필요할 땐 셀러를 팍 모아. 자기들 이제 이제 배불러면 이제 셀러 나가. 이제 그런 정책이 일종의 하나가 되는 거지. 물론 GTIN 코드가 이제 그 전 세계 유통표준 코드거든. 전 세계 상품 중에 하나의 상품은 단 하나의 코드만 가질 수 있는.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상품의 주민등록번호야. 주민등록번호랑 같은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뭘 표현해야 되나?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방울토마토잖아? 방울토마토 대의 GTIN 코드가 다르고, 소의 GTIN 코드가 다르고, 옵션별로 달라. 다르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다 적용이 되면, 옷 있잖아, 옷. 네. 의류가 색깔이 10개야. 그럼 GTIN 코드 10개 받아야 돼. 물론 그게 이제 상품 DB를 위해서 표준화해서 필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지 어쨌든 쿠팡은 나쁜 거예요. 셀러들이 이제 모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르는 작업? 그렇죠. 그런데 이 앞전에 이제 중국 셀러들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군을 많이 채워놓은 다음에 이제 쭉 모으는, 좀 그래서 아쉽지. 예, 쿠팡 행태를 계속 그렇게 앞으로 또 할 거거든. 그러면은 상품에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왜 갑자기 여태까지 안 매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상으로는 누락되어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누락돼도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 내가 이제 위탁 판매를 가르치잖아. 위탁 판매 가르칠 때 이제 자기도 알겠지만 내가 항상 뭐 바꾸라고 그러지? 상품명, 네. 썸네일, 네. 상세 페이지 상단 바꾸라고 그러잖아.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GTIN 코드로 묶이면 뭐 그걸로 아이템이나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아이템이나 대표님도 잘 하시니까. 그 쿠팡이 지금 이거를 미는 게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셀러를 한번 거르는 작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PD님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쿠팡의 아주 독특한 시스템 중에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이템 위너라는 게 결국에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끼리는 그냥 리소스를 줄이는 차원에서 하나의 상품 페이지로 묶어버리겠다. 하나의 상품 페이지 안에 셀러들을 묶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GTIN 넘버를 의무적으로 상품 등록할 때 입력을 하라고 하면은 결국에 동일한 상품을 파는 셀러들끼리는 묶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GTIN 코드 입력이 의무가 아닐 때는 사실 그 소규모 셀러들은 이거를 묶이는 거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썼어요.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썸네일 차별화, 상품명 차별화, 상세 페이지 차별화를 통해서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그런 식으로 공략을 했다면, 이 GTIN 넘버를 이제 의무적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토대로 니네 똑같은 상품 파는 셀러들 다 일로 모여. 우리가 묶을 거야. 이 중에서 니네 가장 좋은 가격,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배송, 뭐 이런 거 하는 셀러만 잘 팔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영세한 셀러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해지죠. 그러면 갑자기 안 했다가
쿠팡에서 이거를 해서 셀러를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하면은 셀러가 어떻게 걸러지고 셀러를 왜 거르는 거예요? 일단 동일한 상품은 아까 주민번호라고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지금은 위탁 판매에서 예를 도매국에서 소싱을 해. 소싱을 하면 그 상품이 10명의 판매자가 등록을 하면 10개가 쭉쭉 나오잖아. 그런데 GTIN 코드가 필수가 되면 그거를 딱 입력을 하면 10명의 판매자가 등록해도 한 개 상품만 남아.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경쟁력 없는 셀러는 사라지게 되는 거지. 매출이 안 나오지. 아이템 위너가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아이템 위너 자체가 어차피 가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가격이 낮은 게 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결국 판매자들 마진은 계속 박해지는 거고.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 휴대폰 케이스랑 저 휴대폰 케이스랑 경쟁자야. 그런데 이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 가격을 낮춰. 그러면 비판매자 가격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판매자들한테는 안 좋은 거지. 적정한 마진을 이제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것까지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중국에서 와봐. 중국 셀러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좋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돌아가는 게 원래 이 셀러 생태계인데 상품이 획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낮고 가격이 자꾸 낮음으로써 그 경쟁력 없는 데는 당연히 뭐 낮아지겠지만 뭐 우리 독점의 피해 알잖아요. 독점이 되면 어때? 소비자 피해가 또 와. 다시 가격이 낮아졌다가 독점이 되면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그치. 그러다가 또 경쟁이 붙으면 또 낮아지고 그렇지. 독점이 되면 또 다시 높아지고 계속 오르내려. 어쨌든 쿠팡이 나빠. 나빠. 그다음에 네이버는 스마트폰 점잖은 거야. 점잖은 거야. 그러면은 갑자기 쿠팡이 왜 이 제도를 왜 넣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제도를 왜 기존까지는 안 했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셀러를 거르고 왜 그 소수의 독점된 셀러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플랫폼 자체를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쿠팡이 이제 아시다시피 뭐 자타공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1위 업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도 지위에서는 이제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플랫폼 자체가 과거부터 원래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과 플랫폼 성격 자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경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줘야지만 확실하게 우리 플랫폼에 소비자들을 확실하게 가둬놓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GTIN 넘버를 의무적으로 상품 등록할 때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피디님, GTIN 넘버는 누가 발급받겠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발급을 받냐고? 네. 판매자가 발급. 그러니까 판매자 중에서도 그 브랜드, 네. 그렇죠. 오너나 제조사가 네. 받겠죠. 그러면은 브랜드 오너나 제조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죠. 네.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 만든 거고 우리 제품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GTIN 넘버를 받아서 뭐 하는 과정이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내 제품을 개발해서 파는 게 아닌 셀러들, 그러니까 유통을 하거나 남의 상품을 떼와서 파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이거 GTIN 넘버 발급받는 거 돈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유통하는 상품을 이거를 GTIN 넘버를 내 돈 주고 받아서 이걸 판매를 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 오너나 제조사들만 좋은 일이고, 뭐 경쟁력이 없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취급하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많이 필터링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GPI 내가 그 판매원이 아닌데 GTIN 코드 받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왜냐면 브랜드라든지 그게 이미 등록이 된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박스가리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위탁셀러들은 거의 이제 없다. 그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위탁 판매, 물론 뭐 스마트 스토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쿠팡 쪽에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위탁 판매자들의 대응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대응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위탁이 아니라, 일단 두 가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GTIN 코드가 필수인 카테고리는 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1차 신선식품 GTIN 코드 그렇죠. 없어요. 없죠. 이제 과일 팔아야 돼. 진짜 과일 팔아야 돼. GTIN 코드 없어. 신선식품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GTIN 코드가 없는 상품군으로 몰리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 그러니까 위탁 판매자들이 사라지거나 아예 코드를 받아도 상관이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 과포화 상태로 넘어오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쿠팡이 나쁘다고 이야기 제가 진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누구냐면 제조사예요. 윙에 들어가서 팔려. 그러면 그루스 하라고 그래. 그 전화 와서 그루스에서 팔려. 로켓 넣으라고 그래. 로켓 넣어서 팔려. 단가 낮춰. 안 낮춰. 그럼 그 다음에 PB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게 GTIN 코드가 그 역할을 정확히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딱 그냥 나오거든,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100명이어도 그 상품이 나가는 데이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상품 판매해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가장 잘 되는 제품을 거의 그대로 카피하다시피 해서 PB로 상품을 출품한다. 그게 공공 브랜드인가 그거잖아요. 공범인 PB 브랜드가 몇 개 있는데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일단 쿠팡이 이제 신제품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자기 쪽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보통 보면 아마존이나 같은 쿠팡의 PB 상품 비율은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가장 이상적인 게 PB3, 그로스4, 윙3 이 정도에서 돌아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쿠팡 PB 비율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물론 당연히 하긴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그럼 쿠팡의 수익성이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쿠팡이 돈 번다고 우리나라 돈 버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제조사 측에서는 이득이 훨씬 이득만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은 이득이지. 지금 이득인데 나중에 그 GTIN 코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내 코드를 발급받고 내 상품이 많이 나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 내 상품을 그대로 PB 상품으로 출시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지.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쿠팡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더 확실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GTIN 넘버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플랫폼 안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GTIN 넘버들만 뽑아낸 다음에 이 제품들을 분석해가지고 PB 상품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게 훨씬 좀 수월해지는 거죠. 쿠팡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단은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높아진다. 근데 이제 쿠팡 자체가 보면은 처음에 셀러들 위해서 뭐 그로스 며칠 무료 막 하잖아요. 이제 세이버가 올해 끝날 거래요. 네. 세이버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로스 물류비 받기 시작할 거고 지금도 데이터 봐요. 네이버는 데이터 까주잖아요. 그냥 브랜드 스토어는 아예 데이터가 다 나와. 유입해서 전리해서 이게 매디고 예상 매출액 얼마고 일반 스마트 스토어도 어느 키워드도 다 나오거든. 근데 쿠팡은 그거 보려면 내가 내 상품 올렸는데도 돈 내야 돼. 그게 뭐야. 미국에 상장했다고 아마존 그대로 하는 거야. 뭐야. 나 이러다 반 쿠팡 되겠는데. 쿠팡 열사가 되실. 진짜 그거 보면서 열받아. 쿠팡 열사가 되실. 진짜 그거 사실 모르면은 이걸 내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가만히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를 안 해. 씨 눈물 날라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농후하다 식으로 얘기해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살짝 언급은 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셀러가 걸러지든 말든 10원 경쟁을 하든 말든 아이템 위너로 묶이든 말든 10원이라도 더 싸게 사면 좋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러면은 뭐 셀러가 걸러지든 말든 가격 경쟁 붙어서 위너로 묶이든 말든 난 10원이라도 더 쌀 수 있으니까 좋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적정 마진이라는 게 셀러한테 보장이 돼야 그 적정 마진을 통해서 사람도 더 늘리고 신제품도 개발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가 만족을 하는 건데
만약에 아이템이나 체제에서 적정 마진이 깨진 상태에서 제일 그런 게, 물론 나도 샐러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똑같은 제품을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인 업체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러면 10명의 고정비가 들어있고, 그게 또 그쪽은 그렇게 직원이 10명인 회사는 신제품을 들여올 때 예를 들어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좀 구치가 커요. 그럼 적정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1인 셀러가 자기 곱하기 150해서 그걸 들어와. 그러면 큰 회사는 어떻게 해? 자기는 그거밖에 못하는데. 근데 쿠팡이 그런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셀러도 잘하네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뒷단으로 넘어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PB 상품이나 자기가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거고, 그러면 더 셀러는 말릴 거고, 소비자는 PB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독점이 되면 그때는 얘네가 가격을 높이든 낮추든 조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지, 쿠팡 생태계가 나오는 이 거지.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아마존이 거의 점유율 자체가 엄청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쿠팡, 네이버 이렇게 좀 그렇죠. 찢어졌잖아요. 찢어졌는데 그게 더 심화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사회의 인생 사고 같은 거네요. 이거 점점 양극화되는 게 지금 시대잖아요. 봐봐. 근데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상장을 했으니까 주가 오르면 누가 좋아? 국민이 좋아. 쿠팡 주가 오르면 누가 좋을 것 같아? 어디가 좋은데? 쿠팡은 미국에 상장이 됐어. 그럼 네. 쿠팡은 상장되면 누가 좋아? 미국으로 가나요? 그럼 미국이 좋은 거야. 근데 돈을 어디서 벌어? 우리나라에서 벌잖아. 결국에 이런 것들 자체가 좀 그래. 좀 그래. 그 위탁 판매하는 셀러들의 설자리는 점점 없어질 거는 분명해요. 쿠팡에서는. 네,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플랫폼이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그걸로 인해서 위탁 셀러들이나 어쨌든 영세 셀러들이 확 영향을 받는 게 뭐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늘 반복되는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언제까지 과연 셀러들이 이렇게 플랫폼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휘둘려야 하나. 그래서 뭔가 그거에 휘둘리지 않은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꼭 플랫폼, 그러니까 네이버든 쿠팡이든 이런 플랫폼에 입점해야지만 내가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SNS 채널 같은 거를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소비하게끔 만드는 이런 쪽에 대한 연구와 공부,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그래서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셀러들도 그냥 마냥 나는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 팔 거야, 네이버에서 팔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들의 어떤 생존 전략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전 거예요? 필수라고 봐요. 이제 셀러가 전문직이 될 거예요. 네. 전문직이 안 되면,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쿠팡이 이 정책을 계속 가면은 쿠팡 셀러들은 분명히 뭐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로 이제 가겠지. 근데 거기는 보면 광고비를 안 되면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노출이 될 수 없는 완전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셀러를 하겠다. 그러면 전문직, 진짜 셀러도 하나에. 왜냐면 잘 파는 사람 셀러는 근데 단점이 뭐야? 자기 상품 있어야 팔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수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셀러가 이제 살아남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근데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또 좋은 효과라고 느껴지거든요. 다 좋은데 쿠팡이 나쁘다니까. 네. 그 속이 보이니까 나쁜 거야. 왜냐면은 그 말을 역설하면 기존까지는 조금 속된 말로 그냥 쉽게 날려먹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 박스가리 택가리가 많이 이슈잖아요. 막 똑같은 제품 갖고 와가지고 종이 박스만 택가리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런 셀러들 거쳐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조하거나 하다못해 컨텐츠라도 제작을 해서
뭔가 소비자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좋은 셀러만 남게 되니까 좋은 역할이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과도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그러면 뭐 한 5년 뒤라든지 5년 전이라든지 그럼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쪽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자체 분명 이런 정책은 1년 전에 이미 갖고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 나는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쿠팡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제조사 브랜드들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그래. 근데 오기로 얘기하면 이제 상품이 되게 더 중요해지니까 이제 김 대표님 그거 하시잖아요. 중국에 네, 사무실 있고 네. 직원 있으면서 중국 수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으면 저는 좋겠어요. 김 대표님의 입장과 의견이 되게 궁금한 게 저요? 어쨌든 김 대표님이 하고 계신 사업도 밝히셨고 그다음에 또 쿠팡의 공식 웨비나 강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거나 혹은 중간에 좀 난처하다라든지 뭔가 생각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모든 게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셀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장은 굉장히 안 좋겠지만 피디님 말씀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거나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쇼핑 편의성이라든지 내 의사결정에 분명히 도움은 될 거예요. 뭔가 깔끔하게 딱 플랫폼이 상품을 나한테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내일부터 셀러들이 굶어 죽을 거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 정책이 이제 자리 잡는 데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또 뭐 쿠팡이 갑자기 또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거나 조정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측이 안 가는데 그냥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셀러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내가 반복적으로 마치 기계적으로 그냥 상품 소싱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는 없으니 이제 정말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셀러들이 살아남으려면 내가 진짜 아이템을 직접 발굴하고 이거를 어떤 소구점을 잡아가지고 나만의 커스터마이징화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선 또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결정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는 유보하겠습니다. 그 결정 유보하겠으나 확실한 건 이제 셀러분들 단순히 뭐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를 긁어다가 올리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뭔가 좀 대비를 하자. 대비를 하셔라. 이 말씀은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도 이 GTIN 코드를 떠나서라도 어떤 정책이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쿠팡만큼 잡음이 많은 데도 없지만 쿠팡만큼 믿고 가시는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우리 인터넷 막 이제 대중화될 때는 막 라이코스도 있었고 야후도 있었고 다음도 있었고 그리고 메일도 제가 어릴 때는 다 한메일 썼거든요. 그 다음에 핫메일 쓰고 한메일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메일 세대야? 네, 저는 대부분이 한메일이었고 그 다음 핫메일이 조금 있었고 네이버 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였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막 광고에서 라이코스 막 개 나와가지고 물고 뜯고 막 야후 외치고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그리고 다음이 뭐 망하진 않았지만 다음이 망할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네이버 카페 무슨 네이버 카페야 다 다음 카페였지. 맞아요. 네이버 카페 관심도 없어. 네이버 지식인 외에는 입장도 안 했어. 근데 네이버가 등장하면서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네이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금 하셨던 얘기가 이런 정책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결국 이 쿠팡 정책에 적응해서 쿠팡에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이걸 떠나서 쿠팡에서 뭔가 새로운 둥지를 만들어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쿠팡을 제낄 만한 또 다른 그런 유통 플랫폼이 나오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것 같다라고 싶으면 이런 복잡한 거에서 떠나서 독립돼서 거기에서 뭔가를 할 걸 준비를 하든가 그래도 쿠팡을 넘기는 거 잘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든
적응을 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데 음. 쿠팡을 제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나오실 거 보세요? 저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이미 사실 대기업에서도 쿠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견제해보고자 많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서 뭔가를 했을 때도 결국에 전략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어쨌든 쿠팡한테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안 알리테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럼 쿠팡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네. 근데 아직 건재하거든요, 사실. 네. 오히려 알리테무에 대한 관심도나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경험이 좀 쌓이면서 오히려 그래 중국산이 그럼 그렇지 하고 오히려 다시 국내 플랫폼으로 돌아선 소비자들도 꽤 많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당분간 쿠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뭔가 능가하고 뭐 제낄 만한 그런 플랫폼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쿠팡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정책에 빠르게 적응하고 순응해서 잘 맞춰가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탈쿠팡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셀러들이 플랫폼에 의존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컨텐츠라든지 뭔가 다양한 어떤 다른 채널이라든지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내 상품을 알리고 파는 거에 대한 연구나 공부가 진짜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쇼핑몰, 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런 강의를 했는데, 쇼핑몰이 생겨난 게 인터파크가 96년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97년. 생겨나면서 대중화된 게 초고속 인터넷 발달되면서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전가정에 PC가 깔리면서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이 그때 엄청 떴거든. 근데 쿠팡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쿠팡이 엄청 많이 떴거든. 이 다음은 분명히 이 다음에 디지털 기기가 나오면 그 쇼핑 환경에 최적화된 UI나 쇼핑 환경을 가진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뜨겠지. 네네. 근데 이 쿠팡이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쿠팡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모바일 친화적이라는 게, 쿠팡은 처음부터 페이지가 없었어요. 키워드 치면 계속 올라갔어. 계속 내려갔어. 그러니까 모바일 친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질 못해. 그래서 지는 거야. 로켓 배송도 로켓 배송이지만, 근데 이 다음에 디지털 디바이스가 만약에 뭐 시계, 스마트워치? 아니면 이게 뭐냐. 글라스. 글라스, 구글 글라스,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 네. 그런 게 나와서 거기에 친화적인 쇼핑이 나오면 바뀌겠지만, 스마트폰 상황에서는 거의 안 바뀌지. 하긴 제가 중국 갔을 때 느낀 건데, 중국이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젠 다 거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모바일 환경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동남아나 중국은 유선 인터넷보다 무선 인터넷이 바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이 디지털 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내가 쿠팡에서 돈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쿠팡이 가장 잘 되는 플랫폼인 건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셀러를 준비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셀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일단 쿠팡만 보면 안 돼. 쿠팡만 보지 말고, 왜냐면 이 GTIN 코드가 만약에 쿠팡에서 딱 등록이 돼서 성공을 하잖아? 전 쇼핑몰로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모델명으로 검색하잖아, 디지털 기기. 이제 GTIN 코드로 검색할 수도 있어.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 그랬네. 어차피 같은 상품이니까. 그렇지. 이 넘버링 놓고, 그러면, 시방 경쟁에서 제일 싼 데를 찾아. 그러면 가격 비교가 네이버에서도 그냥 쫙 나오던 거야.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이제 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그런 게 되는. 근데 이 GTI 코드는 어차피 시대적인 대세의 필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상품 DB 표준화라는 그런 막강한 대의적인 명분이거든. DB 표준화라는 게. 근데 그게 쿠팡의 비용도 엄청 줄여주는 거지. 왜냐면 동일한 상품 찾으려면 이 상품이 비슷한, 이 상품 찾았나 막 아이템이 똑같은 거 올려도 우리가 살짝 셀러가 바꾸면 아이템이 회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피 기술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쿠팡이 하는 목적 자체가 또 하나의 목적이 AI거든. 왜냐면 이제 개인화. 어차피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쿠팡이 하려고 그래도 개인화가 지금 100% 안 되는 게 뭐냐면 클릭하면 먼저 나오지 먼저 추천해주는 법이 없어.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도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쿠팡만 보지 말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 어차피 쿠팡, 스마트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또 새로운 데 많잖아. 토스, 올웨이즈 그런 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가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혹시 낚시 해봤어? 네. 낚싯대 몇 개 놓고 해? 여러 개 놓고 하죠. 몇 개 놓고 해 보통? 보통 뭐 한 두세 개 놓고 하죠. 두세 개 놓고 하지. 낚싯대 두세 개 놓고 하는 사람이 확률상 많이 잡을 것 같아. 낚싯대 10개 놓고 펼쳐서 많이 잡을 것 같아. 많이 할 때 많이 잡죠. 그치. 셀러도 이제 그 전략으로 가야 돼. 다 플랫폼이야. 아, 이제 뭔가 하나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근데 그 사전 조건은 상품이 꼭 내 상품이어야 된다는 거지. 아. 내 상품을 가지고 그렇게 다채널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초보인 분들이 내 상품을 처음부터 못 만들어. 이제 딸깍 강의 끝나는 거야, 잘못하면. 그러면 셀러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나도 나올 수가 없겠네. 그래서 전문직이 되는 거지, 이제. 어.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딸깍 배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이제 그 셀러가 됐을 때, 이 상품이 잘 되겠다. 그래서 그 한 상품을 가지고 테스트 마켓을 해서 들어와서, 나만의 고유한 GTIN 코드를 가지고 이제 뿌려지게 되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셀러가 이제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꼭 플랫폼 따라가 안 가도 돼. 나중에 그 정도 되면은 435로 하면 되지. 김 대표도 이제 뭘 어찌해야 돼요, 이제? 이게 근데 궁극적으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셀러들을 양성하는 교육이나 이런 걸 하지만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상품 파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위탁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 판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앞으로 3년, 5년, 10년 위탁 판매로 돈 버세요가 아니라 위탁 판매라고 하는 형태로 빠르게 일단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으시고 그 경험치를 토대로 상품 분석하는 법, 소싱하는 법 이런 것들을 상품 보는 눈을 키워서 나만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서 이제 브랜드 오너로서 성공하세요가 저희의 사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플랫폼의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하거나 셀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과는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는 브랜드 오너들, 그러니까 GTIN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브랜드 오너들만이 살아남을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빠르게 그렇다고 위탁 사업이 지금 당장에 이제 망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어쨌든 빠르게 경험치 쌓으셔서 이제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고 셀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내 상품, 나만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딩 해가지고 성공하는 그 단계로 빨리 나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하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셀러도 공부해야 되는 거지. 공부해서 이제 전문직이 되는 거지, 이제. 셀러라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도 좋고 좋은 상품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엠캐터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은근히 내가 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다 하셔. 너무 고맙네. 고맙네. 자연스럽게 엠캐터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뭐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교육 자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어떻게 보면 예견하고서 셀러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자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다 이미 기획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많이 공부하시고 저희도 또 셀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래도 난 처음에 이제 셀러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거에서 돈 벌어볼까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아서 그걸로 돈을 만들까? 그런 좀 자세가 좀 바뀐 상태로 처음에
뭐 셀러 강의를 듣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좀 다른 방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내가 얘기지. 이걸로 돈 벌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업으로 해볼까로 생각을 바꿔야 되면서 나가야겠네요. 이제 그렇게 바뀌시는 분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거예요. 기존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돈 벌어볼까라고 하면은 어떤 좋은 상품 찾아서 어떻게든 마진을 많이 남겨서 어떻게든 돈 벌을까 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품도 그러니까 공부하고 지금까지 나도 이제 대표님이랑 교육하면서 이제 많이들 우리 같이 하니까 생각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볼까? 그래서 1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벌었어. 그럼 그걸로 뭐 해? 1200만 원 벌었으니까 됐어. 이 1200만 원 벌었으니까 이걸로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 아예 100만 원 벌어서 1200만 원 벌었으면 1200만 원으로 내 상품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달려들어야 성공을 한다는 거지. 예전처럼 그냥 쉽게 해서 딸깍이 이제 그건 이제 없어. 그러면은 상품의 진정성도 다가가야겠네요. 내가 이 상품을 왜 만들었고, 왜 제조했고, 왜 그렇죠. 브랜드화 시켰고, 이거와 이 상품이 나랑 연이 왜 닿았는지 이런 것도 다 풀어야 되고. 그렇지. 그걸 풀려면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컨텐츠 커머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하나를 살 때 가치 소비가 되는 거지. 그냥 쿠팡에서 가격상 아이템이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를 사면서도 이런 스토리가 있고 그럼 거기에 내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 지금 스레드 막 그런 거 예전부터 많았잖아. 우리 아버지가 망했어요 막 있잖아 막. 그렇죠. 우리 아버지 삼회농사 짓는데 농사만 지어서 팔 줄을 몰라요. 썩어가고 있어요.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 애가 아토피가 심해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비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아토피가 실제 자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겠구나. 근데 그게 맞다면 진짜 그런 그렇죠. 상품들은 왜냐면 이 대량화된 상품의 문제는 뭐냐면 거의 다 일반화된 제품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작은 판매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제품은 좀 특화된 제품들이 많아. 결국 니치 타겟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로 가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치. 예. 어차피 우리나라 유통은 대기업, 뭐 제조사도 그렇고 뭐 대기업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니치한 타겟을 꽉 잡고 가는 게 더 성공의 길이.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거와 나의 경험과 그럼 나의 스토리가 되면서 이 상품은 나만의 팬이 생기는 거고 결국 그게 이제 팬덤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그 상품을 이 상품은 내 상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상품을 알면 쿠팡에서 사던 이제 오히려 그 상품을 어느 플랫폼에서 살지 고르겠지. 그러면 그 상태로 가면 결국 GTIN 코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은 내가 제조사만큼 가장 좋은 마진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맞아. 좋은데 쿠팡의 맨 끝이 싫다는 거야. 쿠팡의 맨 끝이 그 의도가 결국 PB야. 그렇겠네. 결국 또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가네. 그러니까. 정말 니치한 타겟을 잡아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진으로 이렇게 됐는데 대기업이 붙으면 또 그것도 할 말이 없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GTIN 코드가 뭐를 의미하고 이 코드가 등장을 하고 이게 의무화되면서 쿠팡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 거고 셀러들이 어떻게 희비가 갈리면서 대처해야 되는 것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봤는데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그냥 이 얘기를 못했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저 그냥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책 변화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사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책 변화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신세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에 좀 포커싱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내 상품, 내 브랜드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더더욱 힘들어질 테니 지금부터 확실하게 내가 브랜드 오너로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시라.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냥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쿠팡 나쁜 놈? 일단 좋은 효과도 있어. 네. 좋은 효과도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위탁 판매를 하고 있거나 네. 앞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네. 좀 내가 이거를 해서 단지 부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상품을 내가 찾아서 대표님 말씀대로 브랜드 오너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배워야 돼. 예, 노력해야 돼. 그냥 딸깍은 없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컨텐츠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좀 그런 나만의 선순환 구조? 그거를 만드는 사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은. 그래서 셀러도 이제 그냥 셀러가 아니라 전문 셀러 시대가 올 거야, 이제. 전문 셀러. 이제 어중이 또중이 다 망해. 이제 전문 셀러만 남는 맞아요. 거야. 그러면 살아남아라. 남아야지. 살아남는 자 돈을 벌 것이다. 아, 그럼. 아하. 적자 생존이 아니라, 상품이 있는 자만 살아남는 살아남는다. 거야. 그 뭐라 그래. 상품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상자 생존? 가진 자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거.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지.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려면 대표님한테 배워야 되는 건가요? 구매 전환 설계를. 그렇지. 구매 전환 설계자. 그게 맞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배우려면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사는지의 의식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나는 초보자 못 가르치니까 일단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 각 교육센터에서 먼저 배우고 와. 배우고 와서 그다음에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부족하구나 그랬을 때 하는 거지. 왜? 나는 처음부터는 못해. 아프지도 않은데 의사가 어디 아파요? 먼저 그럴 수는 없잖아. 전 대표님 앞으로 더 바빠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 대표님도 바빠질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왜냐면 자기 GTI 코드가 나오면 자기 상품을 의뢰하는 데가 되게 많을 거고. 이게 근데 대표님도 찾기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GTI 코드 나오면 그 코드 제조사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또 좋은 효과도 있어. 셀러한테는 안 좋지만 그렇죠. 소비자한테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오늘 GTI 코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또 마무리할 시 또 1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네. 늘 시간이 너무 그렇듯 금방. 다음에 또 한번 셀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문 셀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